전 세계 패션의 중심은 이탈리아인 거 몰라? 무슨 소리야? 이제 한류가 패션도 주도해. 근데 우리 한국은 처음인데 괜찮을까? 여기 서울 지하철역에서 한 외국인으로 보이는 두 명의 여성이 무언가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여행 캐리어를 끌고 있었고 한국 여행이 처음이라고 해서 지하철이나 환경이 신기한 듯이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열차가 들어오는 신호음이 울려오고 열차 문이 열린 순간 외국인 여성은 깜짝 놀라며 입을 다물지 못했고 또 한 명은 휴대폰을 꺼내며 놀라워하는 듯한 표정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하는데요. 대체 이 외국인 여성들은 서울 지하철역에서 무엇을 보게 된 것일까요? 감동시작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작은 옷 가게를 친구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데이지라고 합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운영하던 옷 가게를 물려받았고 마음이 맞는 친구와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난 뒤 전 친구 피치와 정말 쉬는 날도 없이 열심히 일해왔어요. 그 결과로 저희 가게는 밀라노에서 꽤 유명해졌고 단골 손님들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피치가 일주일 정도 가게를 휴업해야 된다고 해서 의아해하던 적이 있습니다. 왜 일주일이나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지 피치에게 물었는데 피치는 한국 음식을 팔던 마트에서 한국 여행을 경품으로 받은 항공권과 숙박 예약서를 보여주었어요. 100% 공짜 여행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해외를 나가볼 기회가 생겼다는 것에 저는 피치에게 좋다며 이번 기회에 쉴 겸해서 다녀오자고 했죠. 우리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 후 피치와 함께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평생 동안 한 번도 여행을 해보지 못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말이면 여행 다니던 친구들과 다르게 저희는 옷가게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저희는 무료로 기회도 얻었겠다. 큰 마음 먹고 일주일 정도 가게를 휴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한국을 여행하는 것을 계획했어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탑승하면서부터 우리의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다녀왔던 친구들에게 한국 여행에 관해 물어봤는데 친구들 중에는 이민 생각까지 했었을 정도로 한국을 칭찬하는 이야기를 했었기에 저는 한국 여행에 대해 더욱 기대감이 커져만 갔어요. 그런 설레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희는 한국 여행에 대해 꼼꼼하게 계획하며 여행 갈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기다리던 여행을 가는 날이 왔습니다. 우리는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기 전에도 한 번 더 인터넷을 통해 여행 계획과 한국 문화에 대해 찾아보며 공항에서 비행기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탔고 비행기에서 보이는 창문 밖으로 한국의 아름다운 불빛이 반짝이는 모습은 정말로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비행기로 도착했는데 비록 늦은 시간이었지만 도착한 인천공항은 여전히 활기찬 분위기에 가득 차 있어서 놀랐습니다. 해외 각국의 사람들이 공항 곳곳을 누비고 있었죠. 인천국제공항은 모든 곳에 불이 켜져 있었고 늦은 저녁이었지만 평화롭게 공항 푸드코너에서 식사를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장면들을 보게 되었어요. 공항 푸드코너에서 식사를 하면서도 자신들의 캐리어를 신경도 쓰지 않고 있던 것입니다. 저희 이탈리아이라면 벌써 캐리어가 없어졌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일인데 아무도 남의 캐리어에 눈길조차 주지 않더군요. 일전에 한국을 다녀왔던 친구의 말로는 한국은 카페에서도 휴대폰을 그냥 두고 화장실을 다녀오더라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땐 그 말을 믿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공항 푸드코너에서 본인 캐리어를 신경 쓰지 않고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 친구가 했던 말이 실감나기 시작했었습니다. 저였다면 캐리어가 없어지지 않을까? 안절부절 못하며 캐리어를 신경 쓰느라 식사도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 말이죠. 저희 밀라노에서는 저녁 9시 정도가 넘으면 일부 불량한 사람들이 공항을 돌아다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자리값을 받아내거나 당당하게 여행객들의 물품을 훔쳐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공항 안에서는 그런 모습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아예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저희는 한국 여행에 대한 기대와 설렘 그리고 긴장을 너무 했던 탓에 잠시 쉴 곳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뭘 찾을 필요도 없었어요.
공항 자체가 워낙에 깨끗하고 커서 어디를 앉아도 포토존처럼 사진을 찍기도 좋았고 쉴 수도 있었습니다. 피치와 공항 안에서 이리저리 사진도 찍고 공항 주변과 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막 도착한 한국을 만끽했습니다. 이탈리아에 살면서 집과 가게만 오갔던 터라 이런 경험을 했던 적이 없었기에 신기하기도 했고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저와 피치는 미리 예약해준 한국의 호텔로 향했고 호텔 정문에 도착한 순간 이탈리아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호텔의 현대적인 외관과 높이에 압도당하고 말았어요. 통유리로 덮인 호텔의 모습은 정말 미래 건물을 보는 듯한 연상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신기했던 것은 호텔의 숙소 내부였습니다. 저희가 머물게 될 호텔의 객실은 한국의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온돌과 다양한 한국적 문양, 그리고 나무를 이용한 자연 친화적인 객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현대적인 건물 외관과는 상반되는 모습이었죠. 다음 날 아침도 먹지 않은 채 호텔을 나섰습니다. 아침을 먹는 시간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역시나 일찍 호텔 밖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도시는 너무나 쾌활했습니다. 친구도 표정이 밝아 보였고 저와 피치는 한강으로 가기 위해 한국의 지하철을 난생 처음 이용해 보기로 했는데요. 헤매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긴 했지만 이런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하철을 타기로 했어요. 친구와 함께 호텔 근처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놀랍도록 깨끗한 지하도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 지하에서 우리는 믿을 수 없는 모습에 멈추어 서서 한참을 멍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한국 지하철역 지하에서는 편의점과 옷가게는 물론 베이커리를 파는 가게까지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있던 이탈리아 밀라노는 지하철을 타기 위해 지하로 내려가면 왠지 으스스하고 창백한 느낌의 벽에 낙서들로 가득하거든요. 이동을 위한 플랫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불량배들이 자주 출몰하기도 했죠. 그런데 한국의 지하도는 시민들을 위한 이런 편의 공간들이 즐비해 있다니. 미래형 지하도시가 있다면 아마 한국의 지하 역사가 그와 가장 흡사할 겁니다. 한참을 지하 역사에 있던 옷 가게들과 곳곳을 구경하며 돌아다니던 저와 피치는 스마트폰 앱으로 지하철 도착 시간을 확인하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 지하철을 타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얼마 지나자 저희가 타야 하는 지하철이 도착했죠. 하지만 저희는 그 자리에서 얼어버리고 말았었어요. 왜냐면 지하철 문이 열리고 나서 나타난 상황에 입을 다물기 힘들었거든요. 전철 안에서 보게 된 장면은 웬일인지 음식은 물론이고 육류까지 판매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는 너무 당황해서 지하철에서 다시 내려 주위를 보니 확실히 지하철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상황에 너무 당황한 저와 동생은 일단 지하철을 타야겠다는 생각에 문이 닫히기 직전 지하철에 올라탔고 지하철 안에서 믿기 힘든 모습들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주변에 있던 한국인들은 너무 당연한 듯 아무렇지 않게 살 게 없는지 구경하고 있던 것이었어요. 저는 태어나 많은 지하철을 타보지는 않았지만 진짜 신기해도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이런 걸 팔다니 이탈리아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주면 아무도 믿지 못할 일이었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가까운 곳에 이런 걸 팔면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그 누구도 물건에 손을 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마 저희 이탈리아 지하철에 이런 게 있었다면 순식간에 물건이 사라지고 말았을 텐데 말이죠. 저희는 저희 옆에 있던 한국인 여성분께 조심스럽게 이 상황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성분께서는 한국 지하철이 원래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지하철을 이용한 전통시장 축제 중이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했던 것인데 지금은 폐지가 되었다고 했죠. 그런데 서울 시민들의 요청이 많기도 하고 이벤트성이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에 이런 지하철 시장 행사를 하게 되었다는 말을 능숙한 영어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참 한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또 한 번 들더라고요. 아마 이탈리아이었다면 시민들이 어떤 요청을 하건 건의를 하건 들으려 하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은 시민들의 소리를 들었고 소통하려는 모습이 정말 선진국과 같은 성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강에 도착하고 근처에서 점심을 먹으며 한강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옷 매장들을 가보자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옷가게를 이탈리아에서 운영하고 있다 보니 한국 옷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었어요. 인터넷을 검색하니 동대문으로 가면 많은 옷 가게가 있다고 나와 있었고, 식사를 마치고 한강에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는 택시를 타고 동대문으로 향했습니다. 옷가게들이 많은 동대문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여기서도 한 번 더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도 없는 매장 밖에 있는 테이블에 정말 수없이 많은 옷들이 진열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피치와 저는 이 옷들을 이렇게 밖에 그냥 놔둬도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아마 우리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이렇게 옷들을 밖에 두고 팔고 있었다면 몇십 분 만에 모조리 옷들을 도난당했을 테니까요. 밖에 진열을 해야 할 때는 항상 점포 주인들이 진열된 옷들 옆에서 지키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한국은 아무도 없는 상태로 옷들을 진열해 판매를 한다는 게 너무 생소했습니다. 옷가게 앞에서 피치와 신기해하며 옷들을 구경하던 바로 그때 옷가게 점포 사장님께서 나오셨고 저희를 보고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그리곤 저희가 외국인인 걸 보시더니 안에 들어가셔서는 독도가 그려진 손수건을 하나씩 주셨죠. 저희는 손수건을 사려고 온 게 아니라면서 거절했지만 옷가게 사장님은 외국인 여행객분들을 만나면 이렇게 독도가 그려진 손수건을 그냥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영어도 너무 유창하게 잘하셨었어요. 사장님께서는 사은품으로 주려고 많이 만들어뒀었는데 많이 남았기도 했고 창고에 그냥 있는 게 아까워서 이렇게 주고 있는 거라고 하셨죠. 또 마침 독도가 그려진 손수건이라서 많은 외국인 분들이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알 수 있게 하다 보니 손수건이 다 소진되어도 또다시 제작해서 계속 나눠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독도는 본디 한국 영토인데 일본이 본인들 영토라며 교과서부터 이런저런 불편한 일들을 많이 하는 상황에 외국인 분들을 만나면 독도가 그려진 손수건을 드리는 걸로라도 알리고 싶어서 라고 하셨습니다. 사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자기 나라를 위해서 솔선수범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깨달은 게 참 많은 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선물까지 받았는데 그냥 갈 수가 없어서 피치와 매장 안으로 들어가 이탈리아에 있는 친구들에게 선물로 줄 옷들을 잔뜩 사서 나왔어요. 옷가게를 나와 피치와 커피를 마시려고 한국의 어느 한 카페에 들어갔고 카페에 앉아서 친구들에게 선물하려고 산 옷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던 중에 한국은 마지막까지 저희를 놀라게 했었습니다. 왜냐면 바로 옆자리에 있던 한국인이 휴대폰을 그냥 테이블에 올려둔 채로 화장실에 가는 건지 자리를 비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하도 신기한 경험을 많이 했었어서 그 모습을 보고 체념한 채로 피치와 서로 눈을 마주 보면서 정말 한국은 대단하고 멋진 나라야 하고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이 사연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던 데이지 씨와 친구 피치 씨의 한국 여행 경험담에 대한 에피소드였습니다. 아마 한국을 처음 와본 분들이 대부분 데이지 씨가 겪었던 경험들을 비슷하게 하지 않나 싶어요. 여하튼 한국에 여행 와서 좋은 경험하시고 가셨다니 한국인으로서 기분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독일 러닝 선수 여러 명이 러닝센터에 훈련을 하려고 대기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한국 여성이 다가오더니 무언가를 나눠줍니다. 그러자 러닝 선수들은 깜짝 놀라면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게 뭔데 거추장스럽게 한국은 역시 엄살이 심해. 그 무언가가 어떤 거길래 독일인들이 엄살이 심하다고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베를린 대학생 독일인 케미르입니다. 한국 여행의 시작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인천공항에 도착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젊은 선수들로 구성된 저희는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에서 내렸고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조금은 불안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한국에 도착한 것이었죠. 독일에서 열린 대학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한 후 코치님이 이번 여행을 주선해 주셨고 우승의 기쁨도 컸지만 한국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세상처럼 보였습니다.
인천공항은 정말 하나도 기대를 안 했습니다. 보통 여행을 가거나 먼 지역을 가게 되면 기대를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어느 때보다 덜 기대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한국은 유럽에 비해 조금 뒤떨어진 나라라는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공항은 마치 미래로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그나마 아시아에서 아는 나라는 일본이나 중국 정도였으니까요. 일본은 어렸을 때 가본 적이 있었고 중국도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일본은 어렸을 때여서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중국은 기억이 잘 났어요. 중국은 대국이긴 한데 참 실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더럽고 불친절하고 영어도 통하지 않고 음식도 안 맞아서 배탈이 났었으니까요. 그 이후로는 아시아 지역은 쳐다도 보기 싫었답니다. 모든 것이 세련되고 현대적이었고 한국에서 익숙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늦은 밤이었지만 공항은 활기차고 시끌벅적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밤이 깊어지면 공항이 한산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이곳에서는 하루가 막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로 가는 심야버스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독일에서는 밤이 되면 대중교통이 거의 문을 닫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보통 늦게 도착하면 공항에서 묵거나 근처 호텔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한국은 모든 방법이 마련이 되어 있더군요. 직원이 얼마나 안전하고 효율적인지 설명해줬는데 한국에서는 좋은 의미에서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로 가는 버스를 타는 것 자체가 경험이었어요. 도로는 매우 매끄러웠고 멀리 도시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창문에 붙어 한국의 중심부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호텔에 도착했을 때 우리 모두는 꽤 피곤했지만 도시는 이제 막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네온 불빛과 번잡함 등 베를린의 조용한 거리와는 너무 달랐어요. 저희는 늦은 저녁을 먹기로 결정했고 그곳에서 또 한 번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화려하진 않지만 전형적인 한국식 식당에 갔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놀라게 한 것은 실내였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주문하러 가는 동안 지갑, 휴대폰, 심지어 노트북까지 테이블 위에 두고 갔어요. 독일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순식간에 물건이 사라질 테니까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일이 일상적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신뢰와 보안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도시를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녹지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이번에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서울의 공원은 깨끗하고 잘 관리되어 있으며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는 등 놀라울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독일이나 기타 유럽의 공공장소에서 와이파이를 이용하려면 돈을 내야 했지만 여기서는 당연한 듯이 무료였습니다. 그런 사소한 것들이 저희를 계속 놀라게 했고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유럽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빈대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원이나 호텔에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사소하지만 한국이 얼마나 청결하고 세심하게 관리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공원 내 체육관은 완전 무료였고 연중 무휴로 운영되며 수건과 물도 제공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헬스장 멤버십을 이용하려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누구나 쉽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일상생활의 일부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첫인상은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인천공항의 현대성부터 서울거리의 실내와 안전, 잘 가꾸어진 푸른 공원과 무료 편의시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선입견에 도전하며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고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첫날 밤 호텔의 여정을 풀면서 우리 모두는 이번 여행이 특별한 여행이 될 것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훈련하고 경쟁하기 위해 이곳에 왔지만 배우고 탐구하고 성장하기 위해 왔다는 사실도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 기상과 함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시는 이제 막 활기를 띠고 있었고 저희는 탐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코치는 훈련과 관광을 혼합한 일정을 계획했지만 도시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줄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한국 전통 아침 식사 장소였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갓 지은 음식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낮은 테이블의 바닥에 앉아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메뉴는 생소한 것들이었어요. 레스토랑 직원의 친절한 도움으로 다행히 주문을 할 수 있었답니다. 김치, 비빔밥, 계란찜 등 푸짐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각 요리는 각기 다른 맛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말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음식이 아니라 분위기였습니다. 식당은 현지인들로 북적거렸고 모두 풍성한 식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음식을 더 먹으러 갈 때 소지품을 테이블에 두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지갑, 휴대폰, 심지어 노트북까지 방치되어 있었지만 아무도 가져가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독일에서는 잠시라도 물건을 방치하면 분실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럴 걱정은 없었습니다. 낯선 사람들 사이에 이러한 신뢰는 한국에서는 당연한 거였어요. 그리고 아침 식사 후 우리는 서울 중심부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노점상들이 노점을 차리고 직장인들이 출근길에 오르는 등 도시는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리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광경과 소리를 감상했습니다. 그러다 한 시장을 발견했는데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와 북적거림에 압도당할 뻔했습니다. 독일에는 이렇게 활기찬 곳이 없어서 저희는 더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티눈에 띄었던 것은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고층 빌딩이 전통 가옥 옆에 우뚝 솟아있고 최첨단 기술이 고대 유물과 함께 전시되어 있었죠.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포용하는 도시였습니다. 오후에는 역사적인 장소인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경복궁의 문을 들어서자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건축물은 정교한 디자인과 웅장함이 돋보이는 멋진 건축물이었어요. 가이드가 경복궁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우리는 모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역사 수업을 듣는 것 같았어요. 길거리 음식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매콤한 떡볶이부터 달콤한 호떡까지 종류가 정말 다양했어요. 한 입 먹을 때마다 새로운 경험, 새로운 맛이었어요. 단순한 음식을 넘어 서울의 문화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는 그날의 경험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침 식사 장소에서의 실내 활기찬 거리, 옛것과 새것의 조화 등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은 정말 많은 것을 제공하는 도시였고 저희는 이제 겨우 표면을 긁어 모았을 뿐이었죠. 이 도시에서의 모든 순간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기에 다음 날을 기대하며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조깅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저희는 한강공원이라는 공원에 갔어요.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녹색 안식처 같은 곳이죠. 공원은 거대하고 잘 관리되어 있었어요. 연을 날리는 가족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잔디밭에서 쉬고 있는 사람들을 지나쳤어요. 도시 전체가 휴식을 취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너무 깨끗했어요. 한국에서도 공원은 좋지만 이곳은 깔끔하게 관리하기 위해 특별히 신경을 쓴 것 같았어요. 정말 눈에 띄었던 한 가지는 무료 와이파이였어요.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연결하기만 하면 바로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었어요. 독일에서는 돈을 내야 했지만 여기에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멋진 것을 발견했는데 바로 무료 헬스장이었습니다. 일반 헬스장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운동기구를 갖추고 있었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에 마련되어 있었어요. 저희는 간단한 운동을 했는데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한국에서는 헬스장 멤버십 비용이 비쌀 수 있지만 이곳에서는 누구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태권도를 하는 그룹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정말 집중하고 호흡이 잘 맞았어요. 마치 춤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곳에 있던 한 남자가 태권도는 한국 문화의 큰 부분이며 규율과 존경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저희는 완전히 매료된 채 한동안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거기서부터 나름 더 좋아졌습니다. 우리는 강가에 자리를 잡고 그냥 놀았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눈앞에 펼쳐졌고 현대식 건물과 푸른 하늘이 어우러진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정말 평화로운 순간이었어요. 도시의 분주함에서 벗어난 휴식이었죠. 해가 지기 시작하자 저희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공원은 마지막 해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로 차분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멋진 하루의 완벽한 마무리였어요. 그렇게 서울공원에서의 하루가 끝났습니다. 평화롭고 깨끗하며 공동체 중심적인 한국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큰 빌딩과 번화한 거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숨을 쉬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작은 자연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계속해서 저희를 놀라게 했고 매일매일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에 감사하고 다음 여행이 기대되는 마음으로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선수들을 위한 첨단 훈련센터로 향했습니다. 한국이 첨단 기술이 발달했다고 들었지만 이곳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최첨단 장비와 각종 데이터를 보여주는 스크린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저희가 가자마자 가장 먼저 갤럭시 워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평범한 시계가 아니라 심박수, 걸음수, 심지어 수면 패턴까지 모든 것을 추적하는 시계였습니다. 마치 손목에 개인 코치가 있는 것 같았어요. 집에 피트니스 트래커가 있긴 했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어요. 정확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죠. 그리고 메인 이벤트인 VR 트레이닝이 시작되었습니다. VR 헤드셋을 착용하고 갑자기 가상 트랙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초현실적이었어요. 평화로운 숲부터 번화한 도시 풍경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달릴 수 있었죠. 멋진 점은 저희 러닝 스타일에 맞게 조정되어 매우 개인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희를 놀라게 한 것은 부상 방지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부상 위험을 예측하고 훈련의 변화를 줄 것을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전통적인 훈련에 더 많이 의존했지만 한국에서는 스포츠의 미래를 엿보는 것 같았습니다. VR 경험은 단순히 달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몰입감이 뛰어났습니다. 주변 소리를 듣고 발밑의 땅을 느끼고 자세에 대한 피드백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을 모두 단련하는 완벽한 운동이었습니다. VR 세션이 끝나고 한국 선수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선수들은 이런 기술이 어떻게 더 스마트하게 훈련하고 앞서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스포츠와 훈련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머지 날에는 센터를 더 둘러보았습니다. 회복, 영양 상담, 심지어 정신건강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운동선수가 된다는 것은 체력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면을 고려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센터를 나오면서 우리 모두는 경외감과 영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번 경험은 한국이 기술과 스포츠의 경계를 어떻게 넓혀가고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단순히 최신 기기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활용해 삶을 개선하고 더 나은 운동선수, 더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VR 훈련장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스포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창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기술로 가득 찬 하루였습니다. 단순한 훈련을 넘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계속해서 우리를 놀라게 했고 우리는 다음이 기다려졌습니다. 저희는 도시의 불이 켜지면서 저녁을 시작했습니다. 네온사인이 반짝이고 거리는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찼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그 유명한 명동입니다. 서울밤 문화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이곳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어요. 명동을 걷는 것은 마치 영화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거리에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파는 상점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트렌디한 옷부터 기발한 기기까지 쇼핑객들의 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식 노점상들이 도처에 있었고 제가 본 것 중 가장 군침이 도는 요리를 팔고 있었어요. 매콤한 닭꼬치를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하지만 서울의 밤의 진정한 매력은 분위기였습니다. 곳곳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즐거움이 가득한 분위기였어요. 전염성이 있었어요. 독일에서는 밤이 좀 더 정숙하지만 이곳에서는 도시 전체가 삶을 축하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으로 우리는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밤에 보는 한강은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물은 도시의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고 다리에는 화려한 조명이 켜져 있었어요. 저희는 오리배를 탔는데 물 위에서 서울을 보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현대식 고층 빌딩과 고궁이 모두 불을 밝힌 스카이라인이 정말 멋졌어요. 크루즈를 마치고 강변을 따라 걸었어요. 친구, 연인, 가족 그룹이 모두 밤을 즐기고 있었어요. 몇몇은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평화로우면서도 활기가 넘쳤습니다. 밤의 마지막 목적지는 한국 전통 바비큐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석쇠에 둘러앉아 고기를 직접 굽고 다양한 반찬을 맛보았습니다. 음식도 맛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좋았던 것은 함께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식사하는 음식 이야기, 웃음 등 공유에 관한 것입니다. 호텔로 돌아왔을 때 도시는 여전히 활기차게 깨어 있었습니다. 네온 불빛, 분주한 거리, 포장마차에서 풍기는 맛있는 냄새 등 마치 도시가 맥박을 뛰는 것 같았고 우리도 그 일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서울에서의 밤을 보냈습니다. 단순히 광경을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놀라운 도시의 심장박동을 느꼈습니다. 서울의 밤은 단순한 장소나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느낌이자 기억으로 남습니다. 저희에게는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의 하루는 북촌 한옥마을의 오래된 거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동네를 걷는 것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좁은 골목에는 한옥이라고 불리는 한국 전통 가옥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이 집들은 아름다운 곡선 지붕과 나무로 된 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독일에 있을 때와는 정말 달랐어요. 집집마다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어요. 이 한옥들 중 상당수는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고 다른 한옥들은 카페, 갤러리, 심지어 게스트하우스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옛것과 새것이 함께 살아 숨쉬는 이곳의 역사 보존 방식이 놀라웠어요. 저희는 전통 찻집에 들러 바닥 쿠션에 앉아 녹차를 마셨어요. 평화로운 분위기에 흠뻑 젖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다음은 창덕궁을 방문했습니다. 창덕궁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인데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었어요. 궁궐 경내는 거대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연못과 정자가 있는 정원을 거닐며 매번 다른 멋진 경치를 볼 수 있었어요. 가이드가 궁전과 왕실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이 고대 건물들이 어떻게 오랜 세월 동안 살아남아 한국 역사의 증거로 남아있을 수 있었는지 흥미로웠습니다. 오후에는 인사동을 탐방했습니다. 이 동네는 예술품과 골동품으로 유명합니다. 거리에는 그림, 도자기, 한국 전통 공예품을 파는 상점들이 가득했습니다. 저희는 한도예가가 아름다운 도자기 작품을 만드는 것을 구경하기도 했어요. 전통 상점 사이에 현대 미술 갤러리가 자리 잡고 있어 과거와 현재가 멋지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인사동의 하이라이트는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인사동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재미있기도 했지만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복을 입으니 하루 종일 탐험했던 역사의 일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문화 탐방의 하루는 한국 전통 공연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의상을 입은 무용수들과 생전 처음 보는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들을 보았습니다. 음악은 리드미컬했고 춤은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한국의 예술적 유산을 경험할 수 있는 완벽한 시간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한국에 얼마나 많은 역사가 살아 숨쉬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역사는 박물관에만 보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일부입니다.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는 모습이 정말 특별하죠. 그렇게 한국의 역사 속을 걸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고궁을 보고 전통차를 마시고 한복을 입고 한국 예술을 즐겼죠. 한국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과거가 현재와 어떻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 배운 하루였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은 씁쓸했습니다. 제2의 고향이 되니 놀라운 도시와 작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을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를 다시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서울의 녹지 공간의 고요한 아름다움을 처음 보여준 한강공원이었습니다. 우리는 강변을 따라 여유롭게 걸으며 첫인상을 떠올리고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화창한 날씨를 만끽하는 가족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친구들로 공원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습니다. 마치 공원이 우리를 부드럽게 배웅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다시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이 번화한 지역은 서울에서 가장 즐거운 밤을 보내게 해준 곳입니다. 우리는 활기찬 거리를 거닐며 마지막으로 활기찬 에너지에 흠뻑 젖었습니다. 길거리 음식을 먹으며 추억을 공유하며 웃고 기념품도 몇 개 사서 한국의 한 조각을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오후에는 다시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 장소와 작별을 고하는 친구였습니다. 마지막 식사는 당연히 한국 전통 바비큐였습니다. 불판의 따스한 열기와 친구들의 웃음소리에 둘러싸여 이번 여행이 우리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깨달았습니다. 선입견과 회의감을 가지고 한국에 왔지만 이 멋진 나라에 대한 존경과 감탄, 그리고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서울의 밤하늘 아래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슬픔과 감사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곳을 떠나는 것은 슬프지만 이곳에서 쌓은 모든 순간, 모든 교훈, 모든 우정에 감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단순한 여행이 아닌 발견의 여정이었습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경험, 그리고 환영하는 만큼이나 풍요로운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었습니다. 안녕 서울,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을 선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엄마 국물 먹고 싶어요. 여기 수프가 있으니까 수프를 먹어. 수프랑 국물은 달라요. 미국 가정집에서 밥을 먹던 아이가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아이는 심지어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 아이인데요. 왜 이런 밥 투정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거주한 지 3년째인 캐리아입니다. 제가 한국에 오게 된 이유는 저희 남편 때문인데요. 저희 남편은 전투기 조종사예요. 주한미군 항공기 조종 업무를 맡고 싶어 미군에 지원을 했어요. 한국으로 오게 되면 숙식이 제공되고 항공기 조종사로서의 경력도 쌓을 수 있으니까 저희는 한국에 오지 않을 이유가 없었어요. 저희는 2018년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올해까지 한국에 있었는데요. 그 사이에 아이가 생겼어요. 마이클은 제 아들이고 2019년에 태어나서 한 번도 미국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다행히 엄마 아빠가 다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는 해요. 한국어도 조금씩 하고요. 어쨌든 저희 부모님이 손자를 너무 보고 싶어 하셨고 저도 한국의 삶이 익숙하지만 비자 때문이라도 미국에 들려야 해서 저와 마이클은 미국으로 잠시 돌아가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인들과 미국 여행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한국의 번영이 미국을 넘어섰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이번에 미국에 놀러 갔을 때 더 느껴졌어요. 한국에서 3년간 살면서 저는 어떤 편의와 생활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마이클한테 소리를 지를 일이 생겼어요. 마이클이 자기 짐을 아무데나 내려놓고 움직였거든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마이클 짐을 잘 챙겨야지, 엄마가 지금 바쁘잖아. 마이클은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한국에서는 짐을 놓고 화장실에 가도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마이클은 억울해하면서 말했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그제서야 아차했어요. 마이클은 미국에 대해 잘 모르니까요. 아무래도 공항에 노숙자가 있거나 한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한 것 같았어요. 저는 마이클한테 사과하면서 말했어요. 미안, 미국 공항이 한국 공항이랑 달라서 누가 네 짐을 가져갈까봐 그랬어. 미국에서는 항상 짐을 잘 챙겨야 한단다. 마이클은 알겠다고 말은 했지만 속상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마이클한테 이런 일로 소리를 지르게 되어서 너무 미안했어요.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미묘한 차이와 더 뚜렷한 차이에 부딪혔습니다. 일단 지하철을 타러 가는 게 문제였어요. 마이클은 지하철을 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봤던 쾌적한 지하철이랑은 달랐거든요. 미국 지하철은 어둡고 침침한 분위기였어요.
저야 어렸을 때부터 미국 지하철을 탔으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마이클은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그리고 버스도 그랬어요. 미국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특히 제 아들 마이클의 경험을 통해 한국과 미국의 대조적인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성장기를 한국에서 보낸 마이클은 한국의 대중교통의 효율성과 시간 엄수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아들의 조바심과 불편함이 점점 더 뚜렷해졌고 두 나라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얼마나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버스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마이클은 답답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버스가 시계처럼 정확하게 운행되었고 도착과 출발 시간이 거의 완벽하게 맞아서 앱을 통해 쉽게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몇 분 이상 기다릴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스케줄을 예측하기 어렵고 배차 간격이 길어 마이클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안절부절 못하며 버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도로를 주시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엄마 왜 버스 안 와? 한국 가고 싶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마이클의 말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편리함을 뒤로 한 채 살아왔는지를 날카롭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중교통의 기술이 접목되면서 여행이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도 덜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이클을 달래주려고 노력했어요. 마이클 여긴 일하는 방식이 좀 다를 뿐이야. 조금 더 인내심을 가져야 해. 제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신속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기대하며 자라온 아이에게 이런 적응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이클도 많이 답답했을 거예요. 기다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버스가 디지털 디스플레이와 다국어 안내 방송을 갖추고 있어 저 같은 외국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관광객 친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시스템이 덜 친근하게 느껴지고 노선이 복잡해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계속 기다리다 보니 버스의 실시간 위치와 노선, 좌석 현황까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한국의 교통 앱의 편리함이 그리워졌습니다. 편리함과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수준 높은 기술력에 감탄했습니다. 미국의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이 순간은 한국과 미국의 서로 다른 라이프 스타일과 시스템을 작지만 깊이 있게 보여줬습니다. 마이클과 저 모두에게 배움의 시간이었고 각기 다른 규범과 편의성을 가진 두 세계 사이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유연성과 적응력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마침내 버스가 도착했고 우리는 탑승했어요. 내일은 무조건 차를 끌고 나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버스가 달리는 동안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과 미국에서의 생활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곰곰이 생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버스를 타고 움직였던 이유는 마이클의 국적에 관련된 서류 때문이었는데요. 미국에서 관료적인 절차를 처리하는 것은 끈기가 엄청나게 필요해요. 저는 갑자기 마이클을 데리고 온 것에 대해 미안해졌어요. 한국에서 익숙해져 있던 효율성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경험이었기 때문에 답답함과 함께 간소화된 시스템에 대한 향수를 느꼈습니다. 아기가 한자리에서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관공서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많은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제공되어 직접 방문할 필요성이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아무리 간단한 절차라도 직접 방문이 불가피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번호표를 받고 자리를 찾아 긴 기다림에 대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기 시간이 짧고 첨단 기술과 잘 짜여진 시스템 덕분에 절차가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절차가 더 느리고 체계적이지 못하며 수작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에서 비슷한 서류 작업을 쉽게 처리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정보 웹사이트는 사용자 친화적이고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 번만 방문해도 대부분의 작업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효율성은 단순히 시간 절약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자 편의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시스템의 반영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마이클이 언제 울음을 터뜨릴지 정말 초조했어요. 대기실은 혼잡했고 줄을 서는 속도가 느린 것은 디지털 시대를 따라잡지 못한 시스템을 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의 사용으로 이러한 절차가 간소화되어 접근성이 높아지고 시간도 단축되었습니다. 마침내 제 번호가 불렸을 때 저는 신속한 해결을 기대하며 카운터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양식을 작성해야 했고 일부는 중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었다면 이 중 많은 부분이 디지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간소화되었을 텐데 데이터는 미리 채워져 있거나 쉽게 검색할 수 있어 서류 작업과 오류의 여지를 모두 줄일 수 있었습니다. 관공서에서의 모든 경험은 미국과 한국의 행정 효율성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더라고요. 미국에서 23년을 넘게 살고 한국에서는 3년밖에 살지 않았는데 이 답답함을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한국 공공서비스의 편리함과 사용자 중심의 접근 방식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류를 들고 사무실을 나서면서 저는 한국에서 경험했던 간소화된 절차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안도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미국에서 관공서에 한 번만 들리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어요. 오늘 퇴짜를 맞았으면 아마 몇 주 뒤에 다시 왔어야 할 거예요. 이 경험은 미국 생활에 적응하는 더 넓은 여정의 작은 부분이었지만 사회가 운영되는 다양한 방식과 그 속에서 인내심과 적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끊임없이 일깨워준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한테 가장 미안했던 건 키즈카페에 방문했을 때였어요. 한국에서 익숙했던 활기차고 매력적인 키즈카페와 비교했을 때 미국의 키즈카페를 방문한다는 것은 꽤나 환멸을 느끼게 하는 경험이었습니다. 그 대비가 너무 극명해서 실망과 향수가 뒤섞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키즈카페는 아이들에게 동화의 나라나 다름없었거든요. 말을 안 듣던 마이클한테 주말에 키즈카페에 가자고 하는 건 아주 좋은 선물이었어요. 키즈카페는 단순히 아이들이 놀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학습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도록 설계된 상상력이 풍부하고 안전한 공간이었거든요. 키즈카페는 미니어처 마을 등반, 구조물 교육용 게임까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환경에 있다는 것을 알고 안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심지어 놀아주는 직원들도 있으니까 엄마들은 휴식도 취할 수 있었어요. 비슷한 곳이 있을 거라 예상하고 마이크를 데리고 미국의 한 키즈카페에 갔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시설의 규모와 다양성이었습니다. 한국의 키즈카페보다 훨씬 작고 시설이 부족했습니다. 한국의 키즈카페는 아이들이 몰입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세심하게 기획된 테마와 액티비티 등 공간의 디테일에 대한 관심이 놀라웠습니다. 이곳의 카페는 진정으로 몰입할 수 있는 놀이를 위한 옵션이 제한적인 기본적인 놀이 공간에 가까웠습니다. 키즈카페를 방문하면 항상 신이 났던 마이클은 다소 의아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물리적 환경의 차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키즈카페는 아이와 부모 모두를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부모를 위한 편안한 휴식 공간과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고 놀이 공간이 잘 보이도록 설계 감독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키즈카페는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긴 했지만 좀 더 분리된 느낌이 들었고 전반적인 환경이 따뜻하거나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이클이 제한된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지만 그의 열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키즈카페와 같은 단순한 것조차도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냉정하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반응이 충격적이었어요. 여기가 미국에서 가장 좋은 키즈카페라고 말을 했더라니까요. 저는 한국에 와보라고 했어요. 너네 한국에 오면 관광지에 갈 게 아니라 키즈카페에 꼭 와보라고 했어요. 천국을 맛볼 수 있을 거라고요. 친구들은 키즈카페가 다 똑같은 거 아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얘네는 한국에 안 와봤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미국 키즈카페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깨달음의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시설의 사려 깊고 어린이 중심적인 접근 방식과 어린이 발달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부모에게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이 돋보였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육아 및 가족 여가에 대한 문화적 차이를 보여주는 작지만 의미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한국의 역동적이고 매력적인 어린이 공간이 그리워졌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배우는 공간이라는 보편적인 주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과 각 문화마다 고유한 뉘앙스가 있다는 것을 단순하면서도 가슴 아프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심지어 이 키즈 카페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1시간에 $20요. $20면 한국 돈으로 3만 원 가까이 돼요. 이 돈이면 차라리 과학관에 데려갈 걸 그랬어요. 과학관은 2~3시간은 볼 수 있으니까요. 가장 큰 대조를 이루는 부분은 고객 서비스 영역이었습니다. 한국은 직원이 직접 나서서 원활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수한 고객 서비스로 유명합니다. 미국의 고객 서비스는 대체로 좋았지만 한국에서 익숙해진 수준의 세심함과 신속함은 부족했습니다. 미식 경험도 또 다른 대조적인 분야였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특히 저희는 급식에서도 감자튀김이 나오는 나라니까요. 그런데 마이클을 보니까 한국 음식이 얼마나 건강한지 느껴졌어요. 마이클은 태어났을 때부터 한식을 먹고 자라서 미국 음식만 먹는 걸 정말 힘들어했어요. 오죽하면 저한테 엄마 국물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 따뜻한 걸 먹고 싶다고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러면 수프를 주면서 수프를 먹으렴 마이클 하셨어요. 마이클은 정말 괴로워 보였습니다. 국물과 수프의 차이점을 할머니한테 말하고 싶은 듯 보였어요. 하지만 정확하게는 말하지 못하고 계속 다르다고만 이야기했어요. 결국 일주일 뒤에는 미국에서 한식을 파는 곳에 갔는데요. 마이클은 한국에서 먹는 것보다 맛이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미국식 식단을 먹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했는지 열심히 먹었습니다. 오죽하면 마이클은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대한항공을 이용했는데요. 기내식으로 나오는 비빔밥을 먹으면서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다라고 말을 할 정도였어요. 한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마치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깊은 행복감과 안도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비행기가 하강하는 동안 제 마음은 기대감으로 들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드넓은 공원과 익숙한 풍경이 추억과 감정의 홍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이클은 더 행복해 보였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질서정연하고 효율적인 공항의 모습이 새삼스럽게 느껴졌어요. 지금까지는 당연하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최첨단 시설과 조직으로 유명한 인천공항은 미국에서 익숙했던 공항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승객을 안내하는 표지판부터 신속한 출입국 절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간소화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이 정도였는데 마이클은 어떻겠어요? 마이클은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정말로 고향에 돌아온 기분이었겠죠. 마이클은 계속 아살 것 같다라는 얘기만 반복했어요. 웃겼습니다. 공항의 활기찬 분위기는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여행객들이 저와 비슷한 설렘으로, 또 다른 여행객들은 자주 이용하는 여행객의 차분한 효율성으로 터미널을 누비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다양한 상점과 레스토랑을 통해 제가 다시 접하게 될 활기찬 문화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항의 물리적인 모습보다도 저에게 많은 의미와 성장을 안겨준 장소로 돌아간다는 느낌이 저를 기쁨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인천공항은 몇 년 전 한국에서 처음 발을 디딘 곳인데 이제 오랜 친구처럼 다시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짐을 찾고 입국장을 통과하는 동안 저는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익숙한 한국어 안내 방송 식당에서 풍기는 한식 향기, 멀리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 이 모든 요소가 어우러져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착장에 도착한 저는 활짝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고향에 돌아온 기분이 들었거든요. 남편이 미군으로 한국에 오래 근무하기를 바랄 뿐이에요. 한국 학생들은 공부도 열심히 하니까 마이클이 한국에서 학교까지 다닐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